종교적 색채의 결여. 발췌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15페이지입니다. 제 책으로는 중국 문화의 정치적, 현세적 성격.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의 문화를 유형적으로 볼 경우 그리스 문화는 철학적 내지 예술적이고 인도 문화는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이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이 관점 안에서 중국의 정치적 특징이 강하고 이게 바로 이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현세적 성격이라는 거죠. 이 현세적 성격이 아주 두드러진 성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사상사와 철학사가 거의 일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문제를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그럼 조상 숭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 조상 숭배도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죠. 현세의 관점에서 조상 숭배를 하는 거라고요. 즉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해서 혹은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상 숭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집트의 사자 숭배와 중국의 조상 숭배가 다르다라고 하고요. 이런 어떤 시사점은 상당히 흥미롭죠. 자, 근데 이 무신론자가 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가 했을 때 제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례는 그 일종의 예식인데 중국 철학의 전통을 보면 이 예는 사람이 갖춰야 되는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요. 따라야 되는 문화 규범이기도 한데 이러한 것을 실행하는 과정으로서의 제사를 매우 중시 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텍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실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제례가 남아 있는 형식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국가에서 남아 있는 게 바로 종묘 사직이라는 말입니다. 종묘는 임금이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고 그게 오늘날 종묘로 남아 있죠. 건물도 남아 있고. 한편 사직은 원래는 곡식신과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였는데요. 나라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통 이제 고전 텍스트를 읽으면 나오죠. 지금도 사직단이 남아 있습니다. 종묘, 사직. 근데 이게 씨족 공동체 혹은 종족 공동체에 오면 뭐로 남아 있느냐? 네, 제사로 남아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지내면서 정치적인 제사 의식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지금도 남아 있고 또 가족 안에서는 조상 제사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 맨 끝에 18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가 갖는 교육적, 정치적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걸 육아의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교화라고 합니다. 제사를 참여해야 내가 뿌리가 어딘지도 알고 위아래도 알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종교적 색채가 결여돼 있으나 중국적 철학이나 어떤 이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대신 제례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겠네요. 두 번째, 서양적 의미의 철학 부재.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긴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책이 사상사라고 했는지도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던가요? 하이데거가 했나? 아마 헤겔이 했던 것 같은데 중국에는 사변 철학이 없다. 그래서 이 텍스트도 19페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국에는 논리적 구성을 갖는 철학이 부족하다. 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논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 현대 철학적 맥락에서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중국 철학에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시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이란 말을 느슨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도 중국 철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느슨하게 여기긴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결여돼 있는데, 그럼 왜 논리적 사고가 결여돼 있을까? 이 저자의 이야기는 그거죠. 논리의 부재는 언어 구조의 차이다. 그래서 접두, 접미사 등이 없고 그냥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주 세밀하진 못하다는 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논리적 부재, 논리의 어떤 빈약함 혹은 언어적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엄밀성이 떨어지지만 이런 표현을 하네요. 체험적 직관을 중시 여긴다. 그러니까 실체적이고 경험적 사유를 한다는 면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체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변이나 논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게 이 책에서 강조를 하는 도가나 불교적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종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적 뭐라고 할까요? 전통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적이거나 언어적인 엄밀성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공격을 받았죠. 그랬을 때 중국 철학에서 내놓았다는 이제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직관이 있어. 그리고 이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선종입니다. 선종은 중국 철학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종이란 뭐야라고 할 때 옛날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종과 선종이라고. 교종은 보통은 이제 텍스트라든가 학습을 중시 여기는 쪽이고요. 선종은 언어를 넘어선 깨달음을 중시하는 보통은 철학이라고, 불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점수, 점차적으로 수양하고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선종에서는 도노,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종은 나중에 되면 이제 보시겠지만 우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상한 우화들을 가지고 깨달음을 전하고요. 그런 우화들을 우리도 들어봤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게 선종의 언어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논리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 거에 불과하죠. 그러나 선종에서는 그런 식으로 언어를 쓰고요. 제 책에는 22페이지인데 이 표현이 중요하죠. 선종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고 이심전심, 문자에 근거하지 않으며 불림문자,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직지인심,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견성성불. 요게 선종의 철학이다. 여기 있는 표현들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용하는 표현들도 있죠.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걸 중시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선종이 젠입니다. 자, 요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국 사상의 중요한 특징인데, 참고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논리학이나 논리학 같은 게 없다. 그랬을 때 펑유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윤리학이 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서양에 논리학이 없는 대신 동양에는 직관이 있다면, 누구는 서양에는 논리학이 있는 대신 우리는 윤리학이 강하다. 그래서 수양의 철학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불교나 도가적 연구를 해서 그런지 직관적인 철학을 조금 더 강조하고, 이게 이제 사상사 서술의 좀 특이점이겠죠.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중국 사상을 정치적으로 만든 요인.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듯 중국 사상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데 그럼 왜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는가? 여기서는 이 표현을 씁니다. 사대부 혹은 사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문인이라고도 하고요. 문사라고도 하고요. 사신이라고도 하고 신사라고도 하고 혹은 선비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한자로 한마디로 만들면 요 글자입니다. 사라고 하는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고 이들이 철학을 했고 이들이 결국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사대부, 사인, 문인, 문사, 사신, 신사, 선비.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나누면 또 다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같은 사람이고 이들이 정치가이자 관리이자 그리고 문화인이자 예술가이자 철학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 사상이 정치적이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담당자로서 관리라고 하는 챕터에서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만큼 기나긴 관료 정치의 전통을 지닌 나라는 아마도 세계에서도 드물 것이다. 중국 문화가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은 그 문화를 담당한 지식계급이 관리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쭉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지식인 관리라고 합니다. 26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있는 표현에서 만다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만다린이라는 표현이 중국어로는 관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료가 쓰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만다린이 왜 관화가 이제 청나라 때 관료들이 쓰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현대 중국어가 되었는데 중국 청나라 관료들이 쓰던 말을 왜 만다린이라고 했을까? 찾아보니까 뭐 몇 개가 있긴 합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뭐 이렇게 약간 경멸하던 말이 나중에 그냥 자리 잡았다는 표현도 있고 만대인, 만달은 이게 이제 만달인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양인들이 봤을 때도 좀 독특했다는 거죠. 관료들의 언어가 관료들이 지식을 관료들이 많은 것을 한다는 게 상당히 독특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관료들은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문화인이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관리가 곧 지식인이고 그런 면에서 이들은 상당히 문화적인 국가를 오래전부터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27페이지는 곧 독서인이었다라고. 그래서 책 읽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학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들이 또한 나라를 다스린다. 근데 이런 특징은 이제 이분은 이제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더 강조하지만 우리에겐 상당히 익숙한 거죠. 조선도 똑같잖아요. 관료가 지식인이고 그가 예술인이고 문화인이고. 일본은 근데 이게 구분이 돼 있죠. 통치 계급과 지식이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중국의 철학과 종교를 대표하는 노장과 불교. 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 도식적인 관점이 보이는데요. 일단 이 챕터 맨 마지막 설명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중국 사상은 정치 일색으로 온통 도배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노장과 불교로 대표되는 철학과 종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상을 문제로 다룰 경우에는 정치만이 아니라 철학이나 종교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요 내용을 넣은 이유는 이런 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지금 정치, 철학,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넓게 보았었잖아요. 정치는 중국, 철학은 그리스, 종교는 인도. 근데 이걸 중국 철학 안에 다시 이 범주를 갖고 들어오면 정치는 유가, 철학은 도가, 종교는 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르게 이제 관점을 바꾸면, 표현을 조금 바꾸면 도가는 곧 노장을 여기선 노자와 장자, 노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불가는 특히 중국 불교의 특징으로 선종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을 내가 보완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관점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은 자기 어떤 입장들을 은근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장 중국 사상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하는 챕터까지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